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뭐 긴급 발표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대통령한테. 이번 예. 주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좋은 소식은 결국에는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 이거에 대한 팩트 시트가 언제 나오냐 그렇죠. 했는데 결국에는 체결이 되고 팩트 시트가 발표가 되고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셨다. 예. 그만큼 잘된 협상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자신 있게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시고 Q&A도 받으신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핵 잠수함을 어디서 하느냐, 건조를 어디서 하느냐 관심사였는데. 네, 안녕하세요. 실장의 YTN의 홍민기 기자입니다. 원잠 혹은 핵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 거냐 이것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국내에서 건조할지 혹은 미국에서 건조할지 이것도 결정된 바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좀 돌이켜서 얘기를 하면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것은 사실은 원잠은 아니고 농축 재처리 부분이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겁니다. 원잠 부분에 대해서는 한때 논의 과정의 한때 어디서 건조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지만 그건 일단 우리 입장을 설명을 했고 그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정상 간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설명했었죠. 제가 갖고 있는 기록에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 왜냐하면 어디서 건조하는 문제가 한번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그래서 그 답하는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원잠은 한국이 건조한다라는 거였고 우리가 협조 요청한 것은 핵 연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필요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미국의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그 원자력 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라고 말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거를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예. 트럼프는 핵잠을 우리 필립 조선소에서 해야 돼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예. 사실상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잠수함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실효성 있는 것이냐에 대한 비판도 많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꾸준히 설득을 한 결과 결국에는 한국에서 건설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확정을 또 지은 사건인 것이죠. 근데 또 위성락 그 실장의 발언을 보면은 예. 그 이슈는 이미 처음부터 초기에 정리가 됐대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팩트시트가 지연된 것은 아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 우라늄에 대한 그런 처리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권한을 얻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도 트럼프 그리고 미국 정부가 나름 한국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배려 그리고 인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팩트시트 안 나와 혹시 삑살이 난 거 아니야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너네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계속 그랬죠. 온갖 그 공세를 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이고요. 특히나 오늘 이재명 대통령 브리핑하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게 국내에서의 그런 공격이었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외교를 할 때는 여야가 따로 없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믿어주시고 같이 그 목소리 높여주시는데 내부에서의 그런 방해나 아니면은 비판의 목소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이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 그 아까 말씀하신 내부 총질이 대통령한테는 많이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 여론이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데 무조건 졸속으로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일본의 그렇죠. 사례 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견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내를 가지고, 왜냐하면 미국은 강국이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미국에 반해서는 약소국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끊임없이 설득하고 버티고 그리고 소통하고 이런 노력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런 팩트시트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정말 잘했다라고 사실은 국내에서도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외신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예. 트럼프가 그런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와 정말 훌륭하다. 이재명 대통령 인정할 만하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정말 앞으로도 국력을 높이 세워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능력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 핫 이슈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시청자분들도 보셨을 텐데 결국은 2차 수사팀이 반발한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모든 검사들이 반발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2차 수사팀이 반발한 거고, 그리고 검사장도 모두 뭐 연판장을 돌렸다. 그거 아니잖아요. 20명 가운데 18명이 돌렸고, 실제로 김태훈 남부지검장, 그다음에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16명이 그러게서 예, 예. 2명이 빠지고 2명이 빠지고. 예, 예. 16명이 반발한 거여서 이런 조작 선동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불법 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겁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드러내놓고 한번 따져봅시다. 옷 벗고 나가면 전관 예우받고 변호사 개업에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습니다. 일부 정치검사들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합니다. 부당하게 돈벌이 하는 거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는 윤석열입니다. 여기에 내란 실적이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한덕수, 두 번째가 대법원장, 세 번째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네 번째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다섯 번째가 김용현 국방장관, 여섯 번째가 조태용 국정원장, 일곱 번째가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이분들은 을사오적처럼 내란 실적으로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서울고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특별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고요. 특검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내란 우두머리한테 면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성경, 기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을 완전 척결하지 않고는 내란이 종식되지 않습니다. 내란 종식과 3대 특검의 완수는 시대적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이러한 열차는 이미 출발됐고 우리는 반드시 종착역에 성공시켜서 내란이 종식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에서 내년까지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때라도
검찰이 잘 협력해서 내란 종식을 시켜줄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2021년 사건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장동 예.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게 문재인 정권에서였어요. 예. 그리고 1차 수사팀이 꾸려졌었죠. 그 당시에 수사하던 팀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이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당시 당대표랑 엮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것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해서 마치 모든 검사들이 이거는 뭔가 정의에 반하는 것이야 하면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1차 수사팀에서는 이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도 전혀 우리는 패싱됐다. 예. 그래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럴 계제도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검사의 반란은 아니다. 예.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정청래 대표는 이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게 드러나게 되면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 뭐 그런 게 드러날까봐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검사들도 이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검사들의 파면까지 추진하겠다. 일종의 그 검사 징계법이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이 항소 포기가 사실은 좋은 결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뭐 여론에는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장동에 이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죠. 예.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후보 시절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명백하게 김만배부터 해서 뭐 유동규 그리고 남욱 이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회유, 조작 이런 것들이 검찰이 자행됐다는 근거들이 최근에 하나씩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과연 그 수사와 지금 검찰의 주장이 정말 진실이냐. 그리고 만약에 항소를 포기하지 않고 2심으로 갔다고 했으면 정말 7천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여러 목소리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항소 포기가 마치 검찰이 뭔가 대통령실에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과 무근이다. 그것을 예.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모든 검사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윤석열 정권 때 정말 보수 정권에 들어오면은 검찰과 정권이 유착돼서 사실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 이런 야당 학살하는 일들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일부의 정치 검사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결국에는 방향이 달라져 버리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무리해서 했던 기소, 수사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들이 또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결국에는 갈 곳을 잃고서는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검찰개혁을 앞두고서 지금 보안수사 요구권 이런 것들이라도 최소한 지키려고 했던 사실은 중앙지검장 그리고 지금 뭐 사퇴하신 그런 검찰총장 노만석? 예. 예, 직무대행 이런 분들이 리더십이나 아니면은 그 조정 매니지 이런 기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아서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인 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들이 너무 그 사실은 그 공무원과는 똑같이 그 징계하지 않았던 그래서 검사 징계법이 공무원법과 따로 있는 이유는 그래도 수사에 대한 독립성, 공정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파면이라는 것을 매우 까다롭게 마치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3분의 1이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판단하게 하는 그런 탄핵의 과정을 두었었는데 그렇게 검사의 그런 권한이나 아니면은 자리의 보존에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 선용해서 썼느냐 아니면 정치 검사들이 악용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한 것이죠. 예. 검사들이 그 민주당 검사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어서 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아까 말씀하신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자기들의 이제 목적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오히려 그 결과가 반대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지금 뭐 그래서 그런 검찰총장이랑 중앙지검장이랑 지금 다 자리에 지금 대검 차장이랑 다 공석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임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명을 과연 할 것이냐 이런 과제들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정치 검찰 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법무장관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항명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될 것 같긴 한데 아무쪼록 윤석열 그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구속 그때 취소가 될 때 실제로 문제 지적을 했던 사람들이 아주 소수였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씨 그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황제 조사 그리고 무혐의 이런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낸 사람은 아주 소수였거든요. 예.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라도 목소리를 높이 내고 그랬다면은 어느 정도의 정상 참작은 될 텐데 선택적인 이런 반발, 선택적인 항명에 항명,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적으로도 수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동안의 보수 정권과 유착됐던 정치 검찰들의 뭔가 시효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번에 그 전관 예우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검사들이 옷을 벗고 나가면 전관 예우를 받아서 변호사로서 떼돈을 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검사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일종의 그 영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쇼를 통해서 나가가지고 떼돈을 벌려 하는 게 아니냐. 그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막겠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개혁 앞두고서는 상당히 이게 전선이 형성이 돼버리는데 예. 이렇게 텐션 있게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소기에 그런 결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예. 결국에는 검사 징계 안에 보면 5가지 징계가 있고 가장 그래도 강력한 게 해임이거든요. 그렇죠. 예. 파면은 매우 어렵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파면이 되어야지 사실 연금도 못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기록들이 남는 것인데 해임으로 나갔을 때 아니면 본인들이 사퇴하고 나갔을 때 정관이라는 게 항상 있었고 실제로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그렇게 다시 변호사를 개업해갖고 수십억을 아주 쉽게 버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죠. 그거는 뭐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행들을 어떻게든 끊어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개인적으로 전관예우는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지방에서도 전관예우, 그러니까 부장검사, 뭐 부장판사로 이렇게 졸업 아니면 뭐 이렇게 개업을 한다고 그러면 1년에 수십억을 번다는 거예요. 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거. 근데 보면은 뭐 검찰 출신, 예. 그 판사 출신, 경찰 출신 각자에 예. 다 정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세상이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국회의원도 나름 고위 그런 급의 그런 자리에 있었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직할 때 항상 그거 심사 받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10년 동안은 매번 이직할 때마다 심사를 받고 이해 충돌의 소지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항상 검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세금의 녹을 먹고 있었던 여러 각 정부 부처의 사람들은 그게 더 강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많은 권한들을 갖고 있고 결정 권한들 예.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과 유착돼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소통의 끈이 원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도 그 사건에 한번 휘말린 적이 있는데 그게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누군지 알아가지고 그 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찾더라고요. 정관예우. 그런데 그 변호사한테 수임을 맡겼는데 한 달도 안 돼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판사분들도 변호사랑 술 먹는 사태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이번에. 예, 네. 직위원 판사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례에서 결국에는 인맥사회라고 해요 대한민국. 예. 그리고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의사 그리고 법조인 검사.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사회가 안 되게
극복할 수 있게 조금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도와달라 그러면 안 도와줄 수 없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플 때 아니면은 소송에 걸렸을 때 이럴 때 조금 더 뭔가 더 기회가 접근성이 더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양극화의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자꾸 전관예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전관예우가 사라져야 서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에 휘말릴 때 전관예우가 있으면 그 서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장판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예. 그러면 와, 그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 지인을 통해 들었는데 예.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조인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법전원이 생기면서 많은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예. 변호사들의 경험치와 실력 차이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어떤 변호사를 수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평생 변호사 비용은 아끼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정말 송사에 안 말리는 게 가장 좋지만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또는 뭔가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뭔가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런 송사에 말리는 경우들이 꼭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런 이해관계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기업이거나 아니면 큰 대상이라고 하면은 김현장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그런 대형 로펌에서는 수많은 로비스트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일들이 꽤 생기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여튼간에 법조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 정치와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헌법 존중 TF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검이 그 고위, 그러니까 그 국무위원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고위직 공무원들을.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헌법 존중 TF를 구성을 해서 내란에 관여한 일반 공무원들도 다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한 끝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총리 책임하에 총리실에서 보다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드리고 추진해 나갈까 하는데 어떠시겠습니까?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장관님들 자세한 말씀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상필벌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스러운데 공무원 사회는 지금 굉장히 술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 막 탈탈 털리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부담감도 있고 사실 오히려 그러면 복지부동되는 거 아니냐 정부 부처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슈가 될 수 있는 공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검이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이제 반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TF가 필요하다고 정부에서는 판단을 했을까? 아마 지금 여러 부처들의 인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1급 인사들이 잘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제보들이 돌아올 텐데 이런 사람은 이렇습니다. 저런 사람은 저렇습니다. 근데 뭐 승진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어서 사실은 그런 인사 조치에 있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등용되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는 거를 이제 방지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적어도 내란에 동조한 공무원들한테 승진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많은 내부에서는 정권에 그냥 문제의식 없이 무조건 부응하고 협력한 사람, 협조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공무원사에서는 잘 나가는구나 라는 나쁜 경험들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 파악 그리고 팩트를 가지고서는 필요하면 징계 아니면 정말 잘했으면은 인사 승진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길게 가면 이게 또 나중에 적폐청산 프레임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고 굳게 가겠다라는 면에서의 그 시행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되는 거고 49개 전체 중앙 행정기관 중에서 그래도 일부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호처는 제외했다고 거기는 하고요. 제외했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 핸드폰 포렌식 뭐 아니면 핸드폰 제출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제출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 또한 강제로 할 수는 없다는 건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자발적으로 제출 동의한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전제를 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았어. 나는 억울해. 나는 동조한 적 없어. 라고 소명을 할 때 오히려 핸드폰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례들. 그런 사례들에 한해서 그렇게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이 너무 크게 확대 해석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의 불안감을 조성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떨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당해. 그리고 뭐 윤석열 정권에서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에 부응하지 않았어. 오히려 나는 그런 것들을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뭉개거나 아니면은 나는 내 신조를 지키고서는 그대로 업무에 중립을 유지했어라고 하면은 아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본인들이 판단해서 올바른 그런 윗선에서의 지시에 대해서 협조하고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또 좋은 메시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선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원은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들의 녹을 받으면서 국가를 위해서만 판단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올바른 그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정부는 거기만 한 게 아니고 대장 군 수뇌부도 대장 7명 전부 교체하고 중장도 이렇게 대부분 교체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교체가 있었죠. 예, 있었죠. 예. 사실은 이번 사실 국방부는 민간인 출신. 그래서 뭐 육사 출신 아닌 정말 초유의 사태로서 그런 제3자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군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제대로 세팅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로 말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7명의 중장, 뭐 대장이 대장 7명이고 7명 전원 교체. 20명의 중장이 이번에 최근에 예.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 만큼 군의 쇄신 그리고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의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계엄 문책 인사치고는 상당히 반응이 큰가 봐요. 그 중장 20명 역대급 물갈이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육사 출신을 적극 발탁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정 우리가 세력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골고루.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칭찬받는 거 하나의 정산이지 않나요? 예. 그래서 육군에서의 그런 사모임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 비상계엄 내란에서도 김용현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여인형부터 해갖고 뭐 많은 사람들이 노상원까지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거잖아요. 그리고 말을 잘 듣고 지시를 잘 따르고
길들여진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비상계엄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 군 부대에서의 내란에 동조했던 그런 수뇌부들은 결국에는 인과응보다라는 것을 군 내부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인사 조치였지 않는가 싶고, 결국에는 우리 군이라는 것은 국방의 의무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올바른 지시를 했을 때 따르는 방식으로 국가를 위한 그런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제대로 된 교훈을 이번에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계엄 가운데 그 피해자가 누구냐면 저는 충암고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암고 학교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사를 할 때 중용할 때 여러 학교를 그리고 특정 부서를 이렇게 편애하지 않고 골고루 하면은 충암고 사례는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다양성의 문제일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뭐 임명하고 그러면은 서오남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자분들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주요 인사의 역할을 하면서 끼리끼리 동문끼리 그리고 살아온 배경과 그 과정이 매우 유사한 사람들끼리 그러다 보면 가치관이나 보는 시각도 비슷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한 사람들이 획일화돼 버리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카르텔이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의 경직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러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양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뭐 장애인, 소수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그런 관행이나 카르텔을 타파하는 노력을 계속하기 위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인 것이죠.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 국회 앞에서 그 규탄 대회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미친 개가 동네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몽둥이는 두대 잡아야 되죠. 맞습니다. 나보세요. 좀 가만히 좀 저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어요. 제가 내란 공범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없었다. 윤 대통령이 한 일은 뭔가 계엄령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이 전부입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일어나 싸웁시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대장동하고 관련 없습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00만 원 구형됐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 사안에서 입 다무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검사가 왜 사건을 기소합니까? 방해하지 마십시오.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검사는 처벌을 위해서 기소합니다. 검찰은 구형한 것 중에 2명이 구형량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구형이 드러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선고가 난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 가서 형 깎아달라고 할 생각입니까? 그걸 못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소 안 한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그 목적은 달성됐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 다무십시오. 그런데 이 황교안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국힘 내부에서조차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내란은 없었고 비상계엄은 온당했고 부정선거는 여전히 존중한다.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와 장동혁 대표 뭐 이번에 지지율도 보면은 갤럽에 의하면은 거의 민주당의 반토막의 지지율을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거든요. 대표가 들어온 이후에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다니까.
그리고 사실은 야당의 시간들이 꽤 많거든요. 뭐 국정감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사실 야당의 득점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장경혁 대표가 정말 버벅거리면서 오히려 실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집회에서 사실은 항소 포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집회였는데 예. 또 하필 그날 황교안 체포를 통해서 예. 본인들이 황교안을 쉴드 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씨는 뭐 지금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고 아주 극우, 보수의 상징인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인지도가 높거나 그런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도 아닌 것이죠. 그렇게 두둔하면서 사실은 내부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이런 것들이 비판으로 또 언론에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의원총회를 통해서 비판하지 마세요. 예. 다 기획된 거예요. 다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보세요. 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고요. 5.18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 갔을 때 그렇게 모멸감을 당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매달 가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조차도 정말 나쁜 발상이다. 매달 광주에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황교안 외치고 전환길 외치고 정광훈 외치면서 구구의 집결과 구구의 지지 세력의 확대를 열심히 하셔라. 그것이 정말 보수에 멸망하는 길이긴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겠습니다. 리더십이 그 정도이신 거죠. 예. 그래서 국힘 내부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전환길이다, 우리가 전광훈이다 이렇게 외칠 거냐, 뭐 그런 비판도 나와요 지금. 그렇죠. 예.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하고 어게인 세력을 다시 직결하고 그래서 추석 연휴 때도 윤석열 면회 갔던 거에 대해서도 아니 그 타이밍에 그렇게 가는 게 맞아? 라는 내부의 비판이 있었고 예. 또 광주 가갖고 그렇게 사실 쪽팔림을 당했고 그리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치고 그러는 모습들이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 윤건희는 국민의힘과 함께합니다 라고 당대표가 인증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추경호 의원의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한 표결도 남아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서 정말 구속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비상계엄 해제에서 반대하고 방해하고 그런 당으로서의 인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위헌정당 해산의 가능성 점점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근데 아마 그런 걱정은 있을 거예요. 뭐 그 의원총회에서 김민전 의원도 그렇고 아니 뭐 황교안 체포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순서대로 또 체포가 될 우려가 있다. 예. 추경호 의원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사실 그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라는 그런 아주 철두철미하고 투철한 정신으로의 그런 저항을 해야 된다는 지지 발언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이 내란 특검 세 가지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쇄신과 보수의 미래는 매우 어두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나경원 의원과 그 김은혜 의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나온 일인데 이게 출발은 헌법 존중 TF입니다. 그 송석준 의원이 먼저 송미령 그 농림부 장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송미령 장관이 이제 윤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계속 일하는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송미령 장관 부서에까지 굳이 헌법 존중 TF를 둘 필요가 있느냐? 왜 이 공무원 군기를 잡고 숙청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의원한테 이제 마이크가 넘어갔는데 윤석열 정부 조각 멤버시죠? 첫? 네. 아닙니다. 그리고- 첫 아닙니다. 두 번째인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거쳐서 지금 이제 이 정부에도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 농림부 내에도 지금 소위 양도구역 내란몰인데 사실은 무슨 뭐 헌법 존중 정벽신 TF라고 그래요? 만들었었나요? 예, 지금 저기 거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얘기하시지만 장관님이 그 계엄에 반대를 했고 그랬는데도 거기 만들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말 장관님 그대로- 지위를 예. 벗어나서 예. 별도로 내통을 하고 별도로 그 비상계엄에 동조해서 비상계엄에 한 그런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말 그대로 헌법 존중 헌법 존중이 뭐예요?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헌법 정신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또 다시 한번 교육시키려고? 확인을 하고요. 예. 아니 우리 그 직원들 농림부 직원들이 헌법 정신을 저버린 공무원들이 있을까요? 나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네. 이건 말로만 이렇지 속으로는 뭔가 공무원들 군기 잡고 뭐
소위 말해서 숙청을 위한 무슨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의원님. 아니 전 정부에서 문제 없다고 해서 이 정부에서도 장관직을 유지해준 그 부처에도 이런 걸 만들어서 아니 그럼 뭐 국민교육원장 다시 만들듯이 그럼 뭐 헌법 교육 시키려는 거예요? 일부에 뭐 헌법 강사들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해 보세요. 예 방식은 예. 예를 들면 제가 예. 지금부터 그 우리 정부 전체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이고요. 제가 그 우리 부처의 일은 제가 알아서 그렇게 지금 알아서 할 해보려고 거예요? 합니다. 예. 부처별로. 그러니까 장관님이 그 군기 잡기 이런 그런 TF구나.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예. 의원님. 예, 자, 하여튼 이거는요. 예, 오해 의원님. 없게끔. 예. 오해 없게끔 좀 잘 이거 다시 한번 아니, 생각하세요. 그거 왜 의원님 그래서 다 내란몰이라고 아니요. 그래요. 양도교육. 그렇게- 헌법 존중하고 뭐 정부혁신 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는 그 공직자들 군기 잡고 이렇게 뭐 이상한 짓 한다 이런 오해들을 하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나경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아요. 헌법 공부들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에 맞춰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송혜령 장관님 반성하십시오. 송미령입니다. 송미령 장관님, 헌법 제가 공부-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으네요. 아니 지금 뭐 내란몰이 TF가 아니라 헌법 존중 TF고 본인이 그래서 유임됐다고 하는데요. 자, 헌법 존중 TF 뭐 한다고 써 있는지 보십니까? 언론 보셨습니까? 언론 아직 못 조사 범위 아니 국무회의에서 안건 못 제가 보셨습니까? 어제 국무회의 자, 제가 참석을 질문하니까 못했습니다. 질문 끝나고 답을 하시던지 하세요. 조사 대상, 조사 범위 한번 보십시오. 비상계엄 전 6개월, 후 4개월, 10개월 동안 컴퓨터 탈탈 털고 핸드폰 보고 인터뷰하고 서면 조사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헌법 존중 TF입니까? 공무원들 다 조사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이것을 해서 인사권에 반영하겠다는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반성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자격이 있는지. 나경원 의원이 송미령 장관의 이름을 송혜령 장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송미경입니다 그랬더니 아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어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회수가 50만 뷰를 넘었습니다 지금. 아니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이었고 3년 동안 한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죠. 예. 예, 송미령 장관 3년 동안 이름 율법한다 한데요. 예. 그런데 또 당대표 후보까지 나왔던 나경원 네. 의원이 장관 이름도 제대로 모른다. 송혜령 장관. 예. 송혜령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누구 지인인지 모르겠지만 예. 아 그런 면에서 본인이 여당인 시절에 장관 이름을 명확히 모른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으로 연임이 되니까 뿔이 난 거죠. 말 그대로. 미운 거죠? 예, 매우 미운 거죠.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다가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게 말이 돼? 그게 정말 표리부동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하고 싶었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졌을 거예요. 이렇게 연임을 시킴으로 인해서 일 잘하는 장관이면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사람만 쓰지 않겠다라는 걸 상징적인 송미령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헌법 존중 TF 이거에 대해서 송미령 장관이 이거는요 누구를 적폐청산하는 거 아니고요. 예. 헌법을 존중하는 말 그대로의 TF고요. 그리고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만 그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이재명 정부를 대변하는 것 같으니까 꼴 보기 싫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름도 말기 싫어 이렇게 나온 건데 비판하려면은 제대로 알고선 비판을 하셔야죠. 그런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름을 잘못 풀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제가 실수했네요라고 하면 될 텐데 거기서 그 반응이 정말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싫다라고 해버리니까 예. 이제 여론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또 송미령 장관도 사실은 그 장관 일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임 예. 때는 그렇게 존재감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그 농업 3법 맞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불편한 관계였죠. 초창기에 연임됐을 때 비판 예. 많았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연임시키냐고. 예, 그랬었는데 사실 이제, 이제 2선이 된 거죠. 장관 2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 상임위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사위 나가서도 쫄지 않고 이건 헌법 존중을 위한 거고요. 의원님 따박따박 다 말 그대로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끝까지 대응을 하니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소위 꼰대 입장에서는 아니 내 앞에서 끝까지 따박따박 얘기를 해?
하면서 또 분노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름이 송혜령이든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반응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본인이 이렇게 약간의 그런 수세에 몰리면 성격 드러나요. 욱해요. 법사위 가갖고 지금 관사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장관 이름은 똑바로 아셔야 비판도 제대로 하실 수 있다.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실수할 수 있으면 바로 쿨하게 인정하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정말 얼마나 밉겠냐 그게 지금 표출된 거잖아요. 그대로 그냥 본인이 표현을 하셨어요.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사위 오면은 하여튼간에 그 화딱지랑 스트레스 게이지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텐션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의원들의 말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그때 그 말도 했습니다. 송미령 장관 지금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편이었는데 넘어갔으니까 얼마나 씁쓸해요. 뭐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지금 송미령 장관을 향한 국민들의 인기는 꽤 높습니다. 지난번 국무회 때 그 치킨 벨트도 제안해가지고 댓글에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국무회 때 대통령 질문하면 송미령 장관이 손을 들고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처음에 그 안 좋았던 여론이 확 바뀌었어요. 아마 윤석열 국무회의 때는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송미령 장관도 일 좀 하고 싶은데 매일 술 마시고 뭐 국무회의 모두 발언하고 뭐 몇십 분 만에 끝나고 이러니까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국무회의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연구원 출신이기 때문에 장관까지 하려면 내가 뭔가 성과도 내고 싶고 사실은 이런 농어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이런 그 농촌에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싶을 텐데 들어주는 상대가 있어야지. 예. 토로도 하고 뭐 케미도 맞고 티키타카도 하면서 정책적으로 발전시킬 텐데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말 일하는 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발언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화답하고 이런 방식으로 신나게 일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경원 의원한테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은혜 의원의 경우 그 김윤덕 그 국토부 장관하고 이렇게 말싸움이 심해졌는데 내용인즉슨 그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을 하는데 그 자료를 8월 거를 이렇게 인용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김은혜 의원이 왜 9월 거를 인용을 하지 않고 8월 거를 인용을 해서 한 10여 개 지역이 추가로 이렇게 피해를 보게 만드냐라고 하면서 김은혜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그러면 서울 전역, 경기 12곳까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이 돼서 대상자가 몇 명인 줄 아시나요? 9월 통계를 적용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 통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엉뚱하게 피해를 본 분들이 270만 명입니다. 이분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세요? 장관님은 9월 통계를 쓰면 10개 지역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거 언제 하셨습니까? 예? 무슨 의미인지를 잘... 9월 통계를 쓰면 10개 지역이 제외될 수 있었다는 거 언제 아셨습니까? 신문 보도 보고 아셨어요? 예,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장관님, 추석 연휴에 발표하는 거 막으셨다면서요? 예. 그렇게 10.15 대책은 작동을 잘한다고 하는데 왜 추석 연휴 전에 막으려고 하셨습니까? 그만큼 이 파급 효과를 알고 막으려고 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14일까지 정부가 9월 통계를 다 갖고 있음에도 왜 그 단 하루를 미루지 못해서 10월 15일 대책 그렇게 급하게 발표하셨어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정보는 실무자들이 국민에게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제보가 사실이면요, 그 연관에 있는 제보 그 관련자들 제가 다 징계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장관님, 증거만 주시면 장관님, 밑에 사람 제가 퇴사를 시키는 한이라도 다 퇴사시켜버리겠습니다. 부처는 실무자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장관님도 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장동의 범죄자들한테 7천억 주머니에 팍팍 꽂아주는 정부가 어떻게 서민들 집 하나 갖지 못해서 세금 하나 내지 못하는 서민들 주머니를 털으려고 이렇게 규제 지역까지 의원님, 행정처분을 폭력적으로 말을 하십니까? 삼가해 주십시오.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돈을 팍팍 꽂아주는 정부가 맞죠? 아닙니다. 항소포기로 말을 삼가해 주세요. 항소포기로 7천억을 던져주는 것 이재명 정부가 한 거 아니면 뭡니까? 이러고서도 국민들의 부동산을 지키겠다고 의원님, 하시는 여기서 거예요? 정쟁하자고 하는 겁니까? 저하고 지금? 정쟁 부동산 대책 얘기하시죠. 대장동에 7천억 원을 팍팍
꽂아주는 정부가 어떻게 서민 주머니를 털려고 규제 지역을 폭력적으로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 장관이 이제 말을 삼가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장동에 7천억 원을 팍팍 꽂아주는 정부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전형적인 프레임 공격이고요. 예. 마타도인데 예. 그 김은혜 의원은 쇼츠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아, 예. 네, 쇼츠를 계산한 워딩이었다. 그런데 저쪽에서 너무 이렇게 반발을 해가지고 네. 그 김 장관께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말을 삼가십시오 그랬거든요. 예, 버럭했어요 김윤덕 예. 장관이. 예, 예. 같은 의원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네. 사실은 국토위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사실 장관이 됐다고 해서 내가 국회의원 출신인데 할 말은 하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그 자존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예. 김은혜 의원이 이런 식으로 마타도어를 하고 거짓 정보를 마치 진실인 양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허위, 과장된 발언을 하는 의원님한테는 강단 있게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그 순식간에 했기 때문에 예. 보통은 장관으로서 부처로서 나오면 당연히 여야 막론하고 의원님들 존중하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공부도 안 하고 오고 제대로 팩트 베이스로 질의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내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하나의 그런 상징적인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신현영 의원님의 뇌피셜에 따르면 김은혜 의원은 쇼츠를 만들려고 이렇게 그쵸. 공격을 했다가 예. 우리 그 김윤덕 장관한테 장관한테 역공을 당한 깨갱하는 거네. 그런 모습으로 자료가 남게 되었다. 예. 예. 어우 김윤덕 장관이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김윤덕 의원님이랑 4년 동안 같이 일했지만 예.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예. 오. 말을 삼가십시오. 막. 네, 완전 버럭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또 상대방이 쫄긴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거기서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이 이제 자기 의원실로 제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김 장관이 그랬어요. 그 제보자 색출을 나한테 알려달라. 내가 징계하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그러니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천하람 의원이 행정소송 건다고 해갖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던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10월 15일 날 그 국토부에서 10.15 대책을 발표할 예. 때 정말 근데 뭐 발표 날 모든 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받고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서 파이널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가 9월 달 통계가 한 3군데에서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한 미비가 있었을 수는 있긴 하나 이게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예. 그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고의로 은폐를 하고 무시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정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그 장관 의원이라도 장관에게 질문할 때는 좀 이렇게 적정선을 좀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존중해야 되고요. 정말 장관이 잘못했거나 정말 정부가 잘못했으면은 호통 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호통을 칠 때는 팩트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명백해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을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7천만 원을 정부가 꽂아줬어요? 7천억. 7천억을 꽂아줬어요? 예. 그런 일은 없었고요. 실제로도 이게 1심에서 7천억이라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실제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과장된 과잉 반응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가지고서는 물 만난 고기처럼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